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식품을 살균 또는 멸균해서 깡통에 넣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것, 바로 통조림인데요. 이 통조림의 탄생 배경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조림이 군인들의 전투 식량이나 탐험대원들 같은 직업인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은 다양한 식재료들로 이 또 통조림들이 만들어지지요. 하나의 큰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통조림의 역사와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경험하면서 화제가 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전력 소비가 많고 아무래도 화재에도 취약한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버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시장은 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국내외의 데이터 센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통조림들 자주 드십니까?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 중에 하나인데, 경제학자들은 이 통조림을 가리켜서 세상을 바꾼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통조림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조림이 뭐 그렇게 획기적인 거예요? 통조림이 우리 세상을 바꾼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평가가 나오는 건 예. 식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준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통조림이 없던 시절 네. 식품을 보관하는 것조차도 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냉장고가 그전에 없었으니까. 아, 냉장고 없었을 때. 네. 하기야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사실 통조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 수밖에 없지만 역할이 크지는 않는데, 냉장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겠네요. 통조림이 등장한 게 1810년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조림이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을 본다면 실제로 육류, 뭐 생선, 어패류 그리고 채소류 네. 유통기한이 다 짧을 수밖에 없죠. 음. 사실은 뭐 부패하는 게 금방 부패하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음식이 버려지는 일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통조림이 없었다면 전쟁의 방식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어야 되고, 또 저소득층의 먹거리와 삶의 방식 또한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다, 과거에. 라는 이야기 때문에 통조림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영국의 BBC의 이 유명 칼럼니스트 중 한 사람인 팀 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팀 하포드가 쓴 세상을 바꾼 51가지 물건이라는 책을 보면 이 팀 하포드는 이 책에서 통조림의 발명을 지금의 자율주행 자동차, GPS, 인터넷과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터넷. 네. 인터넷이 그래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팀 하포드가 이렇게 예. 말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예. 이 통조림의 등장,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인터넷 등이 등장하는 방식이 비슷했고, 또 이후에 등장 이후에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비견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통조림이야 요즘에야 뭐 그냥 별미로 먹기도 하고 가끔씩 뭐 필요하기도 하죠, 사실은. 네. 참치 통조림도 있고, 네. 파인애플 통조림도 있고, 스팸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정도인데, 네. 처음에 통조림이 나왔을 때는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꿨나 봐요. 처음에 통조림을 등장하게끔 했던 게 예.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 대사전에 왜요?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예. 불가능이 없는 사전을 갖고 계신. 1795년 프랑스 정부가 정확히는 나폴레옹이 만든 프랑스 산업장려협회가 당시로는 로또급 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프랑의 어마어마한 상금을 내걸고 식품 가공 및 보관 기술에 관한 공모전을 엽니다. 이 공모전에서 1등을 한 물건이 바로 통조림이에요. 아이디어 공모전. 네. 아이디어의 방향도 아예 정해졌네요. 네. 실시간 식품 가공 및 보관 기술. 네. 거기에 또 하나의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 방부제 첨가는 안 됨. 신선한 거를 어떻게 보관하면 오래 네. 보관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공모전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이런 공모전을 하자, 프랑스 전역에 공모전을 하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전쟁 때문이었어요. 군사들이 배가 고프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군사들을 그럼 배불리 먹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급이 중요하죠. 그렇죠. 보급이 중요하죠. 식량 예. 보급이 중요한데 예. 일단 여름과 가을이면 실제로 식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프랑스 국내에서도 뭐 일단은 수확기가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예. 가져갈 수 있는 식량도 한정돼 있는데 식량 자체를 뭐 육류와 채소류 등을 가져가 보니까 네. 전쟁 기간이란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리고 같은. 또 가는데 며칠 걸리면 걸어가잖아요. 도보로 행진하잖아요. 네. 도보로 행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준비한 식량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군수 물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음. 식량 보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식품 가공 및 보관 기술을 나폴레옹이 원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전쟁을 안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나폴레옹은 그 당시 유럽 전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신선한 식품을 상하지 않게 먹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와 봐라. 네. 음. 그러면서 등장한 게 통조림인데 통조림이 등장한 이후에 인류의 전쟁의 모습은 통조림이 등장하기 이전 그리고 통조림이 등장한 이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쟁은 통조림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켰고 통조림 산업으로 인해서 전쟁이 더 빈번해졌다. 그렇겠어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겠어요. 예. GPS나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통조림처럼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밀접한 물건이지만 네. GPS, 인터넷 모두 애초에는 민간이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인터넷도요? 네. 어. 군사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펜타곤 등등의 인트라넷 기술에 기반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전쟁 났을 때도 네. 통신을 해보려고. 그렇죠. 군사적인 목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만든 물건이 세상에 탄생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누리고 사용하는 물건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네. 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됐다는 점에서 통조림과 GPS 인터넷을 비견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공모전에서 누가 상을 받은 겁니까? 그때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간 사람은 요리사이자 파리에서 식료품 가게를 했던 예.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 가져갔는데요. 근데 이분이 통조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통조림 만들려면 그 힘들지 않아요? 정확히는 병조림이었어요. 유리병을 이용한 병조림이었어요. 아페르의 발명품은 예. 병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잘게 썬 양배추나 당근 등을 넣고 코르크 마개를 느슨하게 막아서 끓는 물에 넣습니다. 끓는 물에 넣는데 30분에서 한 60분 정도 가열하다가 예. 마지막 순간에 코르크 마개를 촛농으로 밀봉하는 거예요. 유리병에 코르크막의 뚜껑을 닫고 처음에 느슨하게 닫아놨다가 예. 끓여서 그다음에 끓인 다음에 예. 마지막에 밀봉을 한다. 밀봉을 하는 거예요. 코르크 마개를. 그러면 바깥에 안이 공기 안 통하게 하고 안에는 네. 끓였다 이거죠. 네. 멸균 살균을 한 네. 후에 재밌는 건 본인 말로는 왜 그런지 이유는 몰랐다고 해요. 그랬더니 오래 가더라. 네, 이렇게 보관하면 식품을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이게 이런- 나중에 이제 50년 뒤에 파스테르가 미생물과 부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아페르가 이유는 몰랐지만 파스테르보다 먼저 멸균, 미생물, 부패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음식을 발견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음식을 뜨겁게 가열하고 뚜껑 닫아 놓으면 오래 갔는데 이유는 몰랐다.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라 병 안에서 그렇겠죠. 가열. 직접 가열하면 당근이고 양배추고 다 그렇죠. 끓여서 풀어 네. 해치 이유는 몰랐는데 어쨌든 50년 뒤에 파스테르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니콜라 아페르가 그래서 자기의 이 조리법을 책으로도 내기도 했어요. 네. 당시에 한 6천 권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미국 식품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식품 산업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니콜라 아페르 상을 줍니다.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노벨상 느낌이네요. 네, 식품업계에서는 이 사람이 통조림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노벨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 프랑스 군인들은 그 병조림 들고 전투하러 갔습니다. 네, 1803년에 프랑스 해군이 이 병조림을 들고 시험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 판정을 해줘요. 그래서 프랑스 언론들이 아페르가 계절을 유리병에 담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극찬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통조림은 캔에 들어 있는 그래서 거죠. 깡통. 예. 그 깡통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깡통 캔은 그 아페르 이후에 1810년에 역시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프랑스 출신인 필립 드 기라드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유리병에 넣어서 다니까 이거 잘 깨지기도 하고 무겁다. 네. 예. 차라리 가벼운 양철 같은 걸로 깡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특허를 얻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도버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가요. 근데 영국으로 가서 자신이 특허를 얻은 다음에 곧바로 브라이언 던킨과 존 홀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특허를. 판 이유는 네. 정확히 밝혀지진 않는데 그 역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모종의 속임수 거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기라드가 영국으로 건너간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규제가 심해서 또 병조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해서 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캔으로 된 네, 거는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는데 네. 가보니까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특허만 그래서 만들어서 특허를 팔았다. 네, 던킨과 조널이라는 영국인에게 팔았다라고 했고 그 덕분에 1812년 템즈강 우측 버먼드 지구에 세계 최초의 통조림 공장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깡통 통조림 공장이죠. 근데 이때 만든 방식은 깡통을 하나씩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이 6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뭐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유통시키기에는 단가도 너무 높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때문에 이 통조림을 구매하고 필요로 했던 곳은 군대와 남극 탐험 등을 준비하는 탐험가들 거의 국한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 1904년에 미국의 맥스 암스타가 통조림 깡통을 좀 더 빠르게 또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면서 통조림 생산과 유통이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통조림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고 하나의 어엿한 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군사용으로 썼나 봐요. 전 세계 각국에서 통조림 수요가 넘쳐났어요. 전쟁을 하니까 군인들에게 보급되는 전투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이 식량에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연합군의 80%가 통조림을 먹었어요. 연합군에 들어가는 군수 식량 80%가 네. 통조림이었고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소위 자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도 먹거리에 대한 통제가 있었던 거예요. 식량에 대한 통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배급 등이 있는데 이 먹거리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준 게 통조림이었어요. 그래서 1943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는 6,000개가 넘는 통조림 공장이 만들어졌고 연간 400억 개 이상의 통조림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통조림은 전 세계로 호령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됐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통조림? 우리나라는 먹었어요? 일제 강점기부터 통조림이 그때쯤 등장하기 들어와서? 시작했는데 예. 최초로 통조림 공장이 만들어진 건 1920년 3월입니다. 하토리 겐지라는 일본인이 통영에서 통영 통조림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통조림 공장이 최초로 설립이 됐고요. 여기는 뭐 생선 담았을까요, 그럼? 생선, 네, 뭐 전복. 고등어 꽁치. 전복을 많이 담았다. 아, 전복을. 이후에 이제 통조림 공장이 꾸준히 설립되면서 1996년에 117개의 통조림 공장이 있게 되는데 재밌는 건 우리 같은 경우도 통조림들이 쭉 발전해 왔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예.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꽁치 통조림, 뭐 고등어 통조림 지금도 팔죠 그건. 그리고 7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깻잎 통조림처럼 조림 반찬용 통조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통조림 뭐 주로 드세요? 저는 작가님은?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주 삽니다. 파인애플 통조림? 예. 먹으려고요? 요리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타이식, 태국식 볶음밥을 좋아해서 아. 고기 연육제로도 통조림 많이 쓰고 또 그다음에 볶음밥 할 때 볶음밥용으로 넣으면 돼요? 네. 어쨌든 우리 통조림 자주 드세요? 저는 생선 통조림 좋아합니다. 뭐 어떤 통조림 드세요? 뭐 고등어 정어리, 꽁치 뭐 이런 거. 그래요? 저렴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뼈 있잖아요. 뼈. 네. 그냥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정말 지금도 신기해요. 그래서 그 뼈 먹으려고. 우리 같은 경우는 통조림 가시. 시장, 우리나라의 통조림 시장은 좌지우지하는 그 대표적인 절대 강자들과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참치캔, 두 번째가 스팸 같은 런천 미트류의 이 햄, 그리고 네. 또 마지막에 이제 골뱅이 캔. 이 세 가지가 이제 꾸준히 잘 나가는 인기 상품인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상이 한 해에 통조림을 구매해서 먹는다고 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통조림은 싸구려 저가 음식, 사람이 못 먹을 음식이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싸다고? 싸구려고 질이 낮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멸균이고 신선할 때 담았을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예. 이런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약간의 그런가요?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조림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은 이유는 바로 참치캔과 스팸 때문이에요. 왜요? 참치캔 스팸이 우리나라의 통조림 인식을 바꿔놨어요? 네, 인식을 바꿔놨어요. 특히 참치캔이.
스팸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먹던 거거든요. 네. 전투 식량이에요. 군대에서 먹던 전투 식량을 밖에 나와서 먹으라 그러면 좀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게다가 전쟁 중에 못 살고 어려울 때 먹던 게 스팸인데 그 느낌이 자체가 예. 통조림 꺼내 놓으면 옛날 전쟁 생각나고. 이제 먹고 살만한 지금 음. 내가 그걸 또 먹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게 그게 참치캔 때문인데 참치캔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2년 12월에 동원 참치가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이면서 등장했거든요. 예. 근데 이전의 통조림 생산의 대명사는 꽁치와 고등어였어요. 근데 동원이 이제 참치가 미국과 일본에서 수요가 높은 고급 어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동원 참치 살코기 캔을 출시했는데 이것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대미 흑자 문제 때문에 네. 미국 행정부를 의식해서 당시 레이건 상무부를 의식해서 참치캔을 부랴부랴 생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원양어업으로 우리가 참치를 많이 잡았는데 네. 우리는 참치를 국내 소비가 없었거든요. 주로 일본이 회로 먹죠.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에 다 팔았거든요. 그 당시 미국은 참치캔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잡은 원양 산업을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으니까 네. 원양 산업에서 통해서 잡은 참치를 국내에서 소비하자라는 네. 생각으로 했다고 했는데 기껏 잡아오는데 일본이 안 사가면 재고로 남으니까. 미국이 사가도 이게 야 우리만 계속 사야 돼? 그리고 우리는 딴거 사줘 이렇게 우리한테 되니까. 안 팔면 너희들이 어디다 팔 거야? 네. 그렇게 되니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미국 일본에서 수요가 많다는 걸 착안해가지고 동원 참치가 미국 일본에서 먹는 선진국에서 먹는 고급 식품, 네. 선진국형 제품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80년대 초에 참치 이꼴 고급이라는 인식이 고급. 생겨요.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게 명절 다른- 선물로 그래서 드렸군요. 네, 다른 생선 통조림들은 700원, 800원 할 때 참치는 1,000원 했어요. 그리고 1984년에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판단한 동원 참치 회사가 동원 참치가 참치캔을 추석 명절에 선물 세트로 내놓습니다. 근데 이 추석 명절 딱 그때만 네. 30만 세트가 팔려요. 1년 먹을 참치캔 그때 다 사오는 거죠. 이게 고급이라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선물용으로 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히면서 사람들이 통조림 생선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어요. 미국은 전쟁 식품, 네. 우리는 명절 선물. 네. 똑같은 건데 백화점에서 사는 명절 식품이었어요. 80년대는. 이미지가 좋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스팸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다 스팸 같은 경우에 원래는 80년대 중반까지 런턴 미트를 만들어 왔는데 미국의 호멜사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스팸을 국내로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이 스팸을 미국에서는 실제로 전쟁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는 건데 미국산 고급 식품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90년대 들어서 육류 소비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팸을 뭐 사기 시작했어요. 이게 돼지고기, 찌꺼기 고기들 갈아서 만든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동원 참치 그리고 스팸 이 두 캔 통조림 제품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에 비해서 통조림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국내 통조림 공장 수 같은 경우 근데 최근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급감하는 추세예요. 네. 하락하는 추세인데 재밌는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2월에 나온 농식품 수출 정보 자료를 보면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이웃인 중국 같은 경우에 내년인 2023년에 통조림 산업 규모가 3,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53조 1,9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통조림 잘 먹기 시작했다는 뜻입니까? 많이 먹고 또 많이 소비하고 많이 생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대한 중국 통조림 산업이 우리 국내 통조림 산업에게 새로운 활로나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지금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통조림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튜브에서 저 통조림 만드는 공장 찍은 영상 본 적 있는데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나중에 통조림 이거구나. 캔 따개, 뭐 통조림 따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터치 K. 예,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얼마 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경험하면서 뉴스를 듣다 보면 서버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구나. 거기서 불이 났다는 거구나라는 걸 또 새삼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데이터 센터가 뭐 하는 곳이야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지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데이터 센터라는 말을 듣긴 네. 들었습니다. 음. 뭐 그냥 그런 게 있겠지. 뭐 세상에 내가 뭐 모르는 게 하나 둘인가 네. 라는 생각으로 귀에 그냥 담아두지 않았고 음. 이름 자체도 참 무난해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음. 이게 뭡니까 정확히?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혹시 그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우리 뭐 홈페이지 만들기 열풍 불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혹시 홈페이지 만들어 보셨어요? 뭐 개인 홈페이지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네. 뭐 주소도 따주고 뭐 하는 거 그렇죠. 있었죠. 그 예. 개인 홈페이지 만드셔서 혹시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아마 예. 그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 아마도 네. 많은 분들은 뭔가 그런 집에 뭐 뭐 하나 인터넷 있어야죠. 뭐 서비스로 해서 연결했었나 생각하지만 그때 또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안 내고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 컴퓨터를 직접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서버로 쓴다 컴퓨터 이거죠? 안에 서버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드셨던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온라인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치면 네이버 카페든 이런 공간이 없더라도 내 컴퓨터 자체를 마치 인터넷에 있는 어떤 서비스처럼 쓸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일단은 제가 컴퓨터를 끄면 제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일단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컴퓨터로 저는 인터넷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줬다는 이유로 다른 작업들을 막 하면 네. 제 컴퓨터가 느려져서 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게 불편함이 생겨요. 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그냥 내가 별도로 뭔가 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집에 내가 굳이 서버를 사서 따로 갖고 있지 않더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서버라는 게 뭔가 서버 전용 컴퓨터도 있지만 일반 컴퓨터로도 서버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그럼 전문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언제 제일 많이 했냐면 이른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시기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인터넷으로 뭐만 했다 하면 돈이 막 벌리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고 집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두려고 하면 이건 불편하고 전기세도 많이 들고 네. 느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안전하게 부동산 하나를 사고 건물도 안전하게 짓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개의 컴퓨터를 놓는데 그 컴퓨터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PC 말고 이런 홈페이지나 어떤 인터넷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기기들을 쭉쭉쭉 놓는 이런 걸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게 이른바 데이터 센터 우리가 IDC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인터넷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그런 것들이 센터를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회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면 그렇죠. 회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회사 사무실에 안 갖고 있고 그렇죠. 어디 한 곳에 마치 어디 창고 임대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버와 서버 놓는 장소를 임대해 주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옛날로 가면 1980년대 가면 예. 실제로 뭐 컴퓨터 엄청 컸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이른바 서버실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 엄청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 그리고 네. 더 큰 것들을 외부에 맡겨서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컴퓨터 관리해주고 인터넷 잘 연결되게 해주고 안정적으로 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좀 어릴 때 다니던 회사가 인터넷 서비스 하던 회사였는데 네네네. 회사 어디 한 곳에 가면 그 컴퓨터들만 잔뜩 그렇죠. 쌓여 있고 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들어 있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그렇죠. 엄청 열이 나오니까 컴퓨터에. 그런 방이 있었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IDC는 이제 시끄럽고 추운 곳 뭐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그런 있었죠. 방을 회사 사무실을 따로 옆에 두지 말고 네. 어느 한 곳에 모아서 네. 다 같이 보관하자.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서버 호텔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서버 호텔이라고도 불렀죠. 네네네. 요즘에는 그런 서버조차도 필요 없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다던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예. 서버라고 하는 물리적인 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그걸 여러 개를 묶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있는 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요즘에 뭐 무료 용량 막 1테라 뭐 100기가 막 주는 서비스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뭔가 뭐 진짜 클라우드라고 하니까 공중에 있는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엔가 전 세계 어디엔가 마치 제가 컴퓨터 외장 하드 있듯이 제 용량만큼의 서버가 전 세계 어디엔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그냥 쓸 때는 예를 들면 외장하드 한 1TB짜리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저기에서 몇백 기가, 저기서 몇백 기가 이런 걸 그렇게. 모아서 모아주는 형태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IDC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들은 존재하고 그 데이터 센터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주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아마존이 원래는 이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려고 엄청난 데이터가 서버가 필요할 거잖아요. 많이 사납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사서 쓰다가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냥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아마존이. 근데 다른 나라 몇 개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부동산도 사고 센터도 짓고 뭐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빌려주기 시작했다면서요? 오히려 그렇죠. 아마존이. 네, 그게 오히려 참 재밌는 건데 실제로 지금 아마존의 매출 자체는 이커머스에서 나오는데 수익성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아마존이 그 빌려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AWS가 실제 수익성은 책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만 보더라도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아마존의 회사 전체 매출의 약 15%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으로는 59%입니다. 돈은 여기서 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박리담회로 물건을 팔는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그 인프라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워낙 잘 방대하게 돼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을 빌려 쓰기 시작하는 거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흥미로운 게 이 클라우드나 이런 IDC 산업 때문에 이 회사 간에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제일 대표적인 게 AWS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클라우드를요. 네. 넷플릭스가 빌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마존도 이 영상 서비스 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본인들의 데이터를 아마존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한 일들이 생기죠. 또 이제 또 애플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직접 클라우드를 운영하진 않거든요. 어디에 맡겼느냐? 구글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애플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어쨌든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빌려 쓰는 임대 공간들을 우리가 쓰고 또 우리 개인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어디엔가 있는 물리적인 서버, 이 I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예전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어딘가에 가면 그 서버들이 수천 수만 대가 그냥 함께 모여 있는. 네. 마치 군인들 모여 있는 어디 부대처럼. 그렇죠. 최근에는 또 이게 뭐 5G니 자율주행차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 이게 이른바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크다는 거고요. 어느 수준이냐면 서버가 한 곳에 10만 대 이상 모여 있고요. 네. 22,500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6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한 5년 정도에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10만 대 이상의 엄청 큰 서버가 310개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한 번 지었다 하면 엄청난 규모의 서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규모의 경제가 생겨야 될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규모의 경제 부분도 있고 그만큼 한 곳에서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을 때 제일 큰 고민이 바람 장통하고 발열 좀 잡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북극이나 남극에 지으면 참 좋겠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게 데이터를 이제 열을 시키는 게 상당해요. 왜냐하면 24시간 그런 수만 대 서버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실제로 이제 물을 써서 시키는 방법도 있고 말씀하신 자연 방식으로 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자연 방식으로 시키는 게 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실험 중이긴 한데 아예 서버 자체를 물에 넣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방수는 잘 됐겠죠? 네, 그러니까 방수를 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서버 864대짜리 이런 것들을요 네. 바닷속에 넣어가지고 아예 해수를 서버 냉각수를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런 방식도 쓰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물 비슷한 증발식 냉각인데 이건 뭐냐면 물 비슷한 액체인데 액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예요. 네. 아예 그거를 이제 서버를 거기다 잠깐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시킬 하면서 때마다. 식혀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외에 말씀하셨던 뭐 최근에는 북극 근처에 뭐 페이스북이 만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강원도 춘천 이런 데 짓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자연적으로 시원한 곳들을 지으면 뭐 북극이든 혹은 뭐 아니면은 태양열이 엄청 좋은 뭐 사막이든 이런 네. 데다 짓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많이 쓰는 도심이랑 멀잖아요. 그렇죠. 멀면은 우리가 알자면 유선이기 때문에 인터넷 선은 당연히 멀수록 조금 속도가 손실도 떨어져요.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관리하러 남극 가라. 데이터 센터 관리하러 직원 뽑기 어렵다. 네, 그렇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네. 참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가 필요는 한데 이게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이나 인프라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방식들이 아예 우리가 열을 식힐 때 이런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어떤 친환경적인 연료로 네. 열을 식힐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운영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거군요. 엄청나게 파괴해요. 열을 줄이려면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만들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뭐 실제로 이제 전 세계 전력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30년에 8% 정도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의 거의 좀 있으면 10%를 이런 데이터 센터 돌리고 열시키고 뭐 이런 데 다 아이고. 쓰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엔 막 가끔씩 환경의 날 보시면 뭐 이메일 줄이면 이메일 삭제하면 환경에 뭐 도움됩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예, 이게 바로 IDC 이 데이터 센터의 원리예요. 쓸모없는 파일은 자꾸 지워주면 그렇죠. 서버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량이 줄면 네. 거꾸로 생각하면 용량이 줄면 그만큼 우리가 덜 지어도 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그러네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내가 그냥 용량을 쓸데없는 용량을 줄이는 게 결국에는 이게 환경 오염에 도움된다가 데이터 센터를 그만큼 덜 지어도 되고 데이터 센터의 발열이 그만큼 덜 나서 네. 결국 열시키는 거 줄이고 탄소 배출 줄여서 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용량 많은 고화질 영상 이런 거는 친환경이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좀 이게 요즘 문제기도 한데 그런 대규모의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데들도 최근에 용량 부족 문제가 가끔씩 생겨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를 너무 많이 쓰니까 솔직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내 자료가 얼마큼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또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만큼 아까 말한 어딘가는 외장하드를 계속 꼽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슬슬 용량이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으려고 하면은 땅이 필요하고 네. 그럼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반도체가 또 품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이터 늘어나는 것만큼 이 하드웨어를 못 짓는 속도들이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친환경으로 져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여기저기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게 될 텐데. 네. 이게 동네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님비와 핀피가 같이 있는 아주 재밌는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싫어하셨던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어떤 지역은 우리 제발 우리 지역에 좀 와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네.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예를 들면 일단은 싫어하는 싫어하는 건. 이유. 네. 싫어하는 이유. 실제로 이제 2017년에 네이버가 용인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다가 2019년 6월에 실제로 무산됐거든요. 근데 무산됐었던 논리가 뭐냐면 일단 이게 전기를 엄청 많이 쓰니까 네. 지역에서 생각할 때는 초고압 송전이 되니까 이거 전자파가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냉각을 계속 시키잖아요. 네. 냉각수가 계속 증발하게 되니까 이거 오염 물질이 대기 배출되는 거 아니냐, 탄소량 우리 지역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항상 이슈인데 이게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엄청 큰 규모로 지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 세금은 많이 걷어서 좋다. 근데 실제로 그게 관리하는 인력이 뭔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규모 대비해서 정말 이렇게 지역 활성화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걸 지을 때 어차피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용인이든 아니면 더 멀리 짓더라도 결국 서울 사람들 하거나 서울 회사 혹은 뭐 전 세계 유명 기업들이 짓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안 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요.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와서 밥도 사 먹고 가끔씩 옷도 사고 그러지. 그렇죠. 기계만 돌아가면. 네,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제 그걸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반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용인에는 무산이 됐고요. 그 무산된 게 지금 세종시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는 오히려 되게 환영하는 입장이었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7천억 이상이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500억, 뭐 취업 유발 효과 3,064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러고 환영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옆집에 들어오면 좋습니까? 어때요?
소장님은? 글쎄요. 저는 데이터 센터가 옆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지금도 이 엄청난 대규모 말고 소규모는 생각보다 지역에 많이 있어요. 상암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챌 뿐이죠. 뭐 그렇다고 저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있진 않지만 인터넷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도 그래서 불이 난 건가요? 조사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항상 뜨거운 곳이네요 거기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이제 보조 전원 장치나 어쨌든 전원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배터리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뭐 지금 조사 중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에서 화재가 났을 확률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앞으로 많이 생길 거고 생길 텐데 클라우드 네. 네네. 업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이 동네는 뭐가 고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거는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만들 것이냐. 근데 지금 대부분 또 만들어지는 게 수도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계속 몰리는 게 결국에는 우리 전기 다 빼가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 이거 잘못하면 블랙아웃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입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럼 우리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카카오 같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두 곳 이상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리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은 개인적인 데이터를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 파괴 많이 시키는 사람인데요. 저는 클라우드에 한 2곳, 그 다음에 외장하드 한 곳 이렇게 3중화 정도 백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두 곳에다 나눠서 해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료로 주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가족 나눠서 사진 뭐 이런 하고 것들 있는. 다 올려놓는 거가 네, 양쪽에 맞습니다. 나눠서 하고 외장하드도 또 한다고요? 네, 이제 환경 파괴를 좀 많이 시키고 있네요. 중요한 것들인가 봐요. 아, 네. 기억은 기록. 저는 항상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보관할 것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또 요즘 디지털 그렇죠. 사진도 많이 찍으시니까 네. 찍기만 하고 관리를 못하고 언제 시간 나면 정리해야지 하고 항상 쟁여두고 계실 텐데.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번 인사드리는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도 되고 팟캐스트 이용하셔도 되고. 예, 전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